스크린 속에서 한 방의 발차기로 악당들을 쓸어버리며 한국 액션 영화계를 평정했던 김일라.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난 뒤 그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한때는 강남의 아파트 몇 채 값을 술값으로 흩뿌렸던 최고의 스타였던 그는 이제 가족도 재산도 없이 가난과 병마만이 곁에 남았습니다. 초라하고 쓸쓸한 노년의 모습이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시작점을 돌아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황금빛 시절이었습니다. 김일라는 한국 액션의 제왕 김승호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특별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명감독과 전설적인 배우들이 그의 집을 드나들었고 촬영장은 그의 놀이터이자 영화 시나리오는 동화책과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카메라의 불빛과 스포트라이트의 열기에 익숙해지며 자란 그는 아버지 김승호의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 특별한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왕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항상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빛이 가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듯 김일라의 성장기는 아버지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김승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작은 실수도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더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잘한 일조차도 아버지의 공으로 돌려지기 일쑤였기에 어린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동시에 벗어나고 싶었던 모순적인 감정을 안고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성인이 된 김일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야생마 같은 기질을 보이며 굵은 이목구비와 다부진 체격, 반항적인 눈빛으로 당시 한국 영화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남성상을 완벽히 대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 김승호는 아들이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했는데 이는 화려하지만 허무한 인기에 대한 우려와 과거 천시받던 시절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1969년 김일라는 영화 독짓는 늙은이로 데뷔했습니다. 그의 데뷔는 순무로에서 뜨거운 감자였고 김승호 아들이 데뷔했다는 소문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의 후광으로 쉽게 주연 자리를 꿰찼다고 수근거렸지만 실제로 스크린에 비친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모방하지 않고 자신만의 거친 매력을 선보였고 힘있는 목소리와 압도하는 눈빛 연기로 그저 누구의 아들이 아닌 배우 김일라로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데뷔작의 성공 이후 그의 인생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스포츠카처럼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영화는 멜로드라마에서 액션 영화의 전성기로 넘어가고 있었고 김일라는 태권도와 유도로 단련된 몸으로 대역 없이 액션을 소화하며 관객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그의 영화들은 연이어 히트했고 그는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돈과 명예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으며 출연료는 부르는 게 값이었고 전국 반무대와 지방 행사 섭외가 쇄도했습니다. 20대의 나이에 이미 평생 써도 모자랄 만큼의 돈을 만졌고 당시 막 개발이 시작된 강남에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투자라기보다는 돈이 너무 많아 이를 둘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건물들이 논현동, 신사동 등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너무 쉽게 얻은 성공은 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고 그는 실패를 몰랐으며 좌절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 위에 자신의 재능이라는 날개를 달고 날아다녔을 뿐이었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그의 말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겸손을 배우기는 거의 불가능했고 그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으며 오만함은 서서히 그를 잠식해갔습니다. 김일라는 돈을 종이 쪼가리라 부르며 술자리에서 기분이 좋으면 수표 뭉치를 허공에 뿌리기도 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의 술값까지 계산해 주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쪼잔하면 안 된다는 그의 지론은 곧 사나이의 멋이라 착각했고 고급 외제차를 몰며 자신이 영원히 늙지 않는 불사신이라도 된 듯 행동했습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규범은 자신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김승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었던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을 때 김일란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은 그를 성숙하게 만들기보다는 더욱 큰 방황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억제기가 사라지자 그의 방황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더욱 가속되었습니다. 그는 상실감을 술과 여자, 도박으로 채우려 했으며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동시에 가장이라는 해방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슬픔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더욱 강한 남자, 거친 사나이의 이미지를 고수하려 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는 악당들을 때려눕히며 정의를 구현했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술 냄새를 풍기며 촬영장에 나타나는 일이 잦아졌지만 감독들은 그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짐승 같은 눈빛을 뿜어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천부적인 재능이 오히려 그를 망치고 있었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과 대충 살아도 세상은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는 오만한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김일라의 아내 김수현 씨였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김일라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지만 당시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라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었으며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이해해 주어야 할 존재로 치부했습니다. 이 태도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가정 파괴의 서막이 될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였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며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향락과 타락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 김일라가 있었습니다. 충무로, 명동, 신사동 일대에서 김일라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는 유명했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네온 사인이 켜지면 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촬영장에서 액션씬을 찍으며 땀을 흘렸지만 밤에는 더 치열하게 쾌락을 쫓으며 돈을 뿌렸습니다. 당시 그의 별명은 밤의 황태자였고 그가 가는 술집은 핫플레이스가 되었으며 그가 마시는 술은 유행이 되었습니다. 김일라 주변에는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엔드 아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그를 형님, 오빠, 대배우님이라 부르며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가 던지는 썰렁한 농담에도 웃음을 터뜨렸고 말도 안 되는 고집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일라는 그 거짓된 환호를 진심으로 착각했으며 외로움 때문인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충성을 돈으로 샀고 술자리 한 번에 수백만 원, 지금 가치로 수천만 원을 태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계산서를 확인하지 않고 수표 뭉치를 종업원 쟁반에 던지며 거스름 또는 팁이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이 된 기분에 취했습니다. 그는 돈을 저축하거나 관리하는 개념 자체를 경멸했고 돈은 흘러야 하며 고이면 썩는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썩어가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방탕함은 술과 유흥에만 그치지 않았고 도덕적 잣대를 거부하며 당시 사회의 왜곡된 남성 우월주의 분위기를 방패삼아 자신의 일탈을 정당화했습니다. 스크린 속 정의로운 영웅과 달리 카메라가 꺼지면
그는 쾌락을 쫓는 야수가 되었고 촬영장에서는 숙취로 촬영이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때로는 술에 취해 액션 연기를 감행하기도 했지만 대중은 그의 위태로운 모습을 야성미로 포장하며 소비했고 이는 그에게 브레이크를 밟을 기회를 영영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광란의 질주 속에서 그의 가정은 침묵과 눈물만이 감도는 불행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내 김수현 씨는 최고의 스타와 결혼해 부러움을 샀지만 속내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참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고 남편의 재능을 사랑하며 훌륭한 배우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결혼 초기 그녀는 남편을 믿으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고 낯선 여자의 향수와 술 냄새가 묻은 옷을 입고 돌아오는 그를 맞아야 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묻은 셔츠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심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내고 매달리며 정신 차리라 했지만 남편은 차가운 냉소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외도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죄책감도 없었으며 자신이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라 믿고 돈만 주면 가장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청소적 고통은 그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을 지키는 존재로만 여겼고 아내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성 편력은 하룻밤을 넘어 살림을 차리는 지경에 이르렀고 동네 슈퍼나 미용실에서 사람들의 동정어린 눈초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기밀라의 만행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조차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아이들이 달려들어도 귀찮아 밀쳐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밖으로 향해 새로운 여자와 자극적인 술자리, 도박판에 빠졌으며 집은 답답한 감옥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자유를 갈망했지만 그의 자유란 방종이었습니다. 이 시기 기밀라의 경제관념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00억 원대 자산은 겉으로는 건재해 보였지만 속은 금이가 있었고 그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펑펑 썼으나 실제로는 사기꾼들에게 돈을 퍼주는 꼴이었습니다. 지인들의 빚보증도 서주며 자신의 이름이면 은행문도 열린다는 허세를 부렸고 돈을 떼어도 쿨한 척 넘겼습니다. 그러나 없는 셈 친 돈들이 쌓여 빚더미가 되었고 아내 김수현 씨는 통장이 비어가는 것을 알아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탓하며 자신의 재산을 의심하는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이 무렵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밀라의 내연녀 A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그의 안방마임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 기밀라를 왕처럼 떠받들었고 집에서 아내의 잔소리에 지친 기밀라에게 달콤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A에게 빠져들었고 그녀를 위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링크코트와 보석, 자동차, 해외여행까지 선물하며 응석을 부렸습니다. 반면 아내 김수현 씨는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으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기밀라의 도덕적 타락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A는 기밀라와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며 아내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결국 기밀라는 평생 헌신한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의처증과 피해망상에 빠졌습니다.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고성이 오갔고 부부싸움은 점점 격해졌으며 집안 물건들이 날아다녔고 아이들은 공포에 떨며 숨었습니다. 화려했던 영화 제왕의 아들이자 스타였던 기밀라의 가정은 산산조각난 콩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눈앞에서 치워버릴 비겁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설득이나 화해를 시도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는 어떤 명분으로 아내를 쫓아내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잔혹성은 어디까지였을까요? 1970년 80년대 화려한 넌사인 아래 한 남자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고 그 늪은 그가 스스로 판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그 박수는 조종소리와 다름없었고 곧 그 종소리가 멈추고 거대한 파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인간의 오만함으로 탄생하는 비극을 보여주는 기밀라의 인생 드라마는 위태로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기밀라의 이중 생활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충무로 관계자들과 동네 주민들조차 그가 내연녀와 딴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정리하고 싶어 했으며 본처인 아내가 있는 집은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는 감옥처럼 느꼈습니다. 내연녀 A와의 달콤한 생활에 취한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굳은 표정으로 아내를 불러냈고 미국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교육시키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사실 아내를 축출하려는 비겁한 계획이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거부하며 울면서 매달렸고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정이 완전히 깨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일라는 이미 내연녀 A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고 A는 끊임없이 김일라를 부추겼습니다. 아내를 내쫓으려는 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김수현 씨는 내연녀의 집으로 망치를 들고 쳐들어갔고 그곳에서 남편 김일라와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망치를 빼앗고 내연녀를 자신의 등 뒤에 숨겼습니다. 김수현 씨는 무너져 내렸고 남편은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후 김수현 씨는 모든 의지를 잃고 결국 미국행을 받아들였습니다. 쫓겨나듯 공항으로 향한 그녀를 김일라는 제대로 배웅하지 않았고 미국으로 떠난 그녀는 차가운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자 김일라는 해방감을 느꼈고 내연녀 A를 본가로 불러들였습니다. 내연녀는 집안을 장악하며 아내의 흔적을 지우고 화려한 명품 가구로 가득 채웠습니다. 집은 유흥의 성전이 되었고 매일 밤 파티와 술잔을 높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쏟아붓는 돈이 무한한 샘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옆에서 웃고 있는 내연녀의 미소가 사랑이 아닌 탐욕에 기반했다는 것을. 내연녀 A는 김일라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쓰며 백화점 VIP룸을 누볐고 명의 도용과 현금화를 통해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반면 미국에 있는 김수현 씨는 생활비도 받지 못해 거리로 나가 식당 설거지, 청소, 햄버거 가게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생존 투쟁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트리는 김일라와 로스앤젤레스의 좁은 단칸방에서 찬 밥을 먹는 그녀의 삶은 평행 우주처럼 달랐습니다. 김수현 씨는 밤마다 한국 하늘을 보며 기도했고 남편을 저주하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배우이며 바빠서 돈을 못 보내는 거라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한편 한국 상황은 악화되었고 1990년대가 되면서 김일라의 수입은 줄어들었고 영화계 트렌드 변화로 마초 액션 스타를 찾는 곳은 적어졌습니다. 출연이 뜸해지자 돈은 줄고 건물과 땅이 하나둘씩 팔렸습니다. 김일라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고 내연녀에게 쫓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짜 친구들은 떠났고 사기꾼과 간신배들만 남았습니다. 내연녀 A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고 생활비를 불만스럽게 요구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김일라는 그녀가 떠날까 두려워 더욱 집착했습니다. 이는 침몰하는 타이타닉 위에서 마지막 춤을 추는 것과 같았고 배에는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고 있었지만 선상에서는 파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과도한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가 몸을 갉아먹었고 그는 가끔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을 무시했습니다.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천하장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고 2000년대 초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으며 혀가 굳어 말을 할 수 없었고 팔과 다리는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골든타임을 놓쳐 후유증이 심각하며 걷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기밀라의 심정은 절망과 분노, 후회가 뒤섞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병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연녀 A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밀라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내연녀 A는 병원에 달려왔지만 걱정이나 슬픔은 없었고 의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나요? 다시 돈을 벌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며 불가능하다는 답에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에게 기밀라는 더 이상 오빠가 아닌 고장난 기계이자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있는 기밀라의 지갑, 신분증, 인감도장을 챙기고 집에 있던 귀중품까지 싹쓸이했습니다. 그가 남긴 비상금까지 그녀 손안에 들어갔고 기밀라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돈으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기밀라는 병원비가 없어 퇴원조차 하지 못했고 무일푼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 도움으로 겨우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었고 내연녀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A가 보증금을 챙겨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좁고 허름한 고시원이나 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났고 엘리베이터 없는 좁은 계단을 마비된 다리를 끌며 내려가야 했습니다. 방 안은 악취가 진동하고 좁은 공간에 혼자 누워 밥도 못 해먹고 용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죽고 싶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후회했지만 후회는 밥이 되지 않았고 눈물은 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고 전화기도 울리지 않았으며 한때 그를 형님으로 모시던 동생들도 술 친구들도 모두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인간관계도 사라졌고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였던 그는 씻지도 못해 냄새나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몰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떠올린 이름은 역설적으로 가장 상처 입힌 아내 김수현이었습니다. 그녀의 잔소리와 된장찌개의 냄새가 그리웠지만 연락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고 그녀가 미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기밀라의 비참한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전해졌고 김수현 씨는 오랜 세월을 악착같이 살아왔지만 남편의 몰락 소식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낡은 집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왕년의 액션 스타가 아닌 초라하고 병든 노인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초라한 모습으로 옹크린 기밀라를 보고 김수현 씨는 눈물을 흘렸고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내쫓고 다른 여자를 끼고 살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기저귀를 차고 입과 침을 흘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그 더러운 방에 들어가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암산한 다리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원만이 아닌 깊은 인간적 연민이었고 기밀라도 함께 울었습니다. 13년 만의 재회는 신묵의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수현 씨는 묵묵히 남편의 몸을 씻기고 배설물까지 치우며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습니다. 기밀라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처음 느끼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돈으로 산 여자들은 떠났지만 자신이 버린 아내는 가장 더러운 곳까지 내려와 자신을 돌봐주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부족한 돈으로 방을 구하고 병원비를 대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김일라는 재활훈련의 고통 속에서 종종 짜증을 냈지만 아내는 묵묵히 그를 돌보며 다독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수현 씨를 보살이라 부르며 감탄했지만 그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김일라는 내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살려내야 할 존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김일라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거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들기 전 김일라는 아내의 손을 잡고 참회를 고백하며 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수현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살아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이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됐고 김일라는 수입이 없었으며 치료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김수현 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작은 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옛 동료 연예인들이 찾아와 위로금을 주었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김일라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내의 믿음과 격려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공원 산책을 시키며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했고 김일라는 사람들 앞에서 재활 중임을 숨기지 않고 응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부축을 받아 일어서는가 하면 피나는 재활 끝에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김수현 씨의 간호 덕분이라 칭찬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처음 걸었을 때 두 사람은 엉엉 울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고통을 함께 이겨낸 사랑이 그들 사이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김일라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며 아내를 엄마 또는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며 아내를 내쫓았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참회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었고 공개적인 사과이자 용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그는 나는 바보였다. 진짜 보석을 옆에 두고 돌멩이를 줍느라 인생을 허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울린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우리는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참회와 아내의 헌신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을까요? 13년의 잃어버린 시간과 아이들이 겪었을 아빠 부재의 상처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김수현 씨가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짓는 쓸쓸한 표정은 용서 뒤에 숨겨진 인내의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남자가 아내의 등 뒤에 엎여 세상으로 돌아온 이 기막힌 동거는 로맨스 영화보다 애절하고 종교 영화보다 성스러운 인간 드라마입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 앙상한 뼈만 남은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고 중년의 여성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일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가 나가라고 말했지만 김수현 씨는 나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와 남편의 몸을 닦고 간호하며 13년 전 자신이 받았던 모욕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김일라는 부끄러워하며 움츠렸지만 그것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구원의 손길이었고 돈으로 산 여자들은 떠났지만 자신이 버린 이 여자는 가장 더러운 곳까지 내려와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수현 씨의 지독한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남은 돈은 없었으며 빚만 쌓여 있었습니다. 김수현 씨는 억척스럽게 살며 남편을 돌보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활훈련은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를 간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살이라 부르며 놀랐지만 그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김일라는 내 남편이자 내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나는 그를 살려내야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김일라도 점차 변화하며 어느 날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참회를 고백했습니다. 김수현 씨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살아있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김일라는 더 이상 수입이 없었고 치료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김수현 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작은 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옛 동료 연예인들은 찾아와 위로금을 건넸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김일라는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내의 믿음과 격려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을 시키며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했고 김일라는 공개적으로 재활주님을 알리며 응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같이 김일라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들은 모두 아내의 간호 덕분이라 칭찬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첫 발을 내딛던 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고통을 함께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 그들 사이에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일라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며 아내를 엄마 또는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과오를 고백했고 진심 어린 참회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김일라의 삶은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묻습니다. 그는 화려한 성공과 부를 거쳐 무너졌지만 진짜 행복은 사소하고 가까운 곳에 있음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의 인생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를 지나 잔잔한 에필로그를 향해 가고 있지만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 회복뿐 아니라 자신이 망가뜨린 것들을 복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판이 되는 일입니다. 그는 꿈을 꾸는데 다시 카메라 앞에 서지만 이번에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한 노인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서울의 어두운 밤, 텔레비전 불빛 아래 두 노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김일라와 김수현 부부의 밤은 길고 엄숙합니다. 과거 밤은 쾌락과 광란의 시간이었지만 지금의 밤은 생존을 확인하고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죽지만 김일라에게 죽음은 더욱 무겁고 구체적인 공포입니다. 뇌졸중이라는 저승사자가 그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하느님,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발 저 사람보다 제가 하루만 더 빨리 가게 해주세요. 평생 이기적으로 살았던 남자의 마지막 소원은 아내에게 배움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기심의 밑바닥에는 아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는 처절한 나약함과 사항이 깔려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이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라는 옛 사진, 대본 상패를 하나씩 정리하는데 예전 같으면 자랑했을 물건들을 이제는 다 버려도 된다고 말합니다. 서너 번의 재산을 가졌을 때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 했지만 이제는 빈손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무소유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말이 사무치게 와닿는 순간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김일라의 눈동자에는 무엇이 비칠까요?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냉혹한 청부서를 내밉니다. 그는 빌딩 열채와 젊음을 모두 지불하고 가족이라는 정답을 얻었고 그 중심에는 아내 김수현 씨가 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 증오 대신 간병을 택한 그녀야말로 이 비극적 서사시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김일라는 더 이상 스크린 속 액션 스타가 아니며 참회하는 남편이라는 가장 어려운 배역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욕망을 비워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묻습니다.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일라가 날려버린 서너 번의 재산과 지금 그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아내의 거친 손. 우리는 이 두 가지 엔딩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